똑똑한 이 어린 사도세자는 영조의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줄 만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지은 글들을 신하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 사도세자가 훗날 성군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사도세자를 가르쳤겠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할 책을 영조가 직접 필사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인 아버지였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10살이 넘어가면서 1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사도세자도 학문을 멀리하고 무예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영조의 컴플렉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왕들이 연산군, 선조, 광해군, 인조였습니다. 이들 왕들에 대한 컴플렉스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영조는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영조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영조의 컴플렉스 두 가지였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입니다. 숙종의 맏아들은 경종이고 영조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영조의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는 궁궐의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궁궐의 무수리는 궁궐의 궁녀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궁궐의 천민이에요. 영조는 왕자였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조선 역사상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신분이 영조에게는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영조가 경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지만 경종을 독살했다는, 선왕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조에게 두 번째 컴플렉스였습니다. 결국 이 컴플렉스 때문에 영조는 성군이라 평가받지만 조선 왕가 최대의 비극, 이모화변을 낳는 왕이 되고 말죠.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 선왕이자 영조에게는 이복형이 되는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경종이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경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경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병약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종은 이복 동생이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연인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경종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었던 연인군을 세자가 아니라 세제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 영조도 경종을 굉장히 따랐겠죠. 경종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인군이 이복 형님 경종의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경종이 좋아하는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오자 그걸 아주 맛있게 밥그릇을 비웠다고 하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종의 병이 쉽게 낫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자 이번에는 연인군이 형님이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삼과 부자를 써서 탕약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운을 내게 하도록 인삼을 올린 것과 함께 부자를 썼는데요. 이 부자가 사약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많이 쓰면 사약이 되지만 부자를 조금 쓰게 되면 빨리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형님이었던 경종이 기력을 회복하라고 이런 탕약을 올렸는데 결국 경종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연인군이 올렸던 게장과 생감이 음식 궁합에서는 상극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부자를 올렸다는 점에서 선왕을 독살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연인군 입장에서는 세제로 책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굳이 선왕을 독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붕당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붕당 정치가 경종을 지지하는 쪽이 소론이었습니다. 반면에 연인군을 지지하는 쪽이 노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그런 주장이 소론 측에서 나오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영조를 괴롭혔던 컴플렉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조는 왕이 오르고 난 이후 누구보다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야 어머니의 출신이 천하기 때문에 하고 영조를 비판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죠. 왕이 오르고 난 이후 영조는 붕당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탕평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탕평이라는 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할 것 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거죠. 그런 영조의 탕평 정치를 신하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영조는 신하들과 함께 탕평채라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탕평채는 하얀색 청포 묵이 주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갖가지 색깔의 고명을 올리게 되는데 그 고명이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을 상징합니다.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각각 색깔과 주장이 다르지만 먹을 때는 어떻게 먹나요? 섞어서 먹게 되죠.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탕평채라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탕평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한편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신분 때문에 누구보다 모범적인 군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 경연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영조는 신하들과의 경연에서 신하들보다 높은 학문적인 수준으로 신하들의 기세를 꺾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는 어머니의 출신 때문일까요? 조선의 왕자들은 세자가 아닌 이상 결혼을 하면 궁궐 바깥에 나와 살아야 됩니다. 영조도 숙종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살았죠. 궁궐 바깥에서 살면서 왕자 신분이었지만 어머니 출신 때문인지 누구보다 백성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잘 어울렸던 영조였기에 백성들의 사정,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백성이 없게끔 사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3번 재판을 거치도록 하는 등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압슬령이라는 건데요. 압슬령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금팔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깬 것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맷돌을 올려요. 무릎 위에. 그럼 무릎이 으스러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맷돌을 하나 또 올립니다. 그러고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사람이 올랐어요. 그러고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구나 하고 방면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을 못 쓰게 되고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리한 형벌로 거짓 자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압수령을 비롯한 형벌들을 모두 없앤 이가 영조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영조가 오히려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형을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혹이 영조로 하여금 더 모범적인 성실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었는지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였습니다. 자세 하나도 절대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방석을 깔지 않고 앉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사 철저한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영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효장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조가 아끼던 효장세자가 10살 즈음에 죽고 말아요. 영조 입장에서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꼭 필요했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조에게는 둘째 아들이었죠.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날 때 영조의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자마자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만큼 영조에게는 귀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세자가 3살쯤 되었을 때 글자를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시를 짓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는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가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똑똑한 이 어린 사도세자는 영조의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줄 만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지은 글들을 신하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 사도세자가 훗날 성군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사도세자를 가르쳤겠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할 책을 영조가 직접 필사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인 아버지였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10살이 넘어가면서 1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사도세자도 학문을 멀리하고 무예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가 체격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학문을 점점 멀리하는 사도세자를 영조는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볼 때마다 야단을 쳐요. 그러니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야단을 듣기 싫어서 점점 문안을 들지 않게 되겠죠. 그런 사도세자를 아버지 영조는 더욱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영조는 사도세자를 야단칠 때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세자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세자가 빨리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게다가 영조는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자신이 언제 죽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어도
알 수 없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영조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했죠. 신하들과 문제를 논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조에게 오늘 조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영조가 버럭 화를 냅니다. 네가 왕이냐? 왜 네 맘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하고 크게 진노를 했죠. 그러자 며칠 후 이번에는 조정에서 신하들과 논의를 하면서 논의된 내용들을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아버지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영조가요. 세자는 그만한 일도 혼자 결정을 못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대리청정을 시킨 보람이 없구나 하고 또 화를 냅니다. 사도세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면 이런다고 역정을 듣고 저러면 저런다고 야단을 맞습니다. 당시 이런 영조와 사도세자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께서 항상 너무 엄격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세자께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사도세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에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정신병에 이릅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의대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의대증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세자가 왜 옷을 입지 못했을까요? 의관을 갖추면 대리청정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강박증에 의대증까지 시달리게 되고 사도세자는 세자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의와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몰래 장인에게 자신이 이러한 증세로 힘드니 약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나는 본디 남 모르는 우라 증세가 있는 데다가 이런 증세는 의관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을 지어서 남몰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의대증 때문에 옷을 입을 때마다 많은 내관들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매관이나 궁녀들이 사도세자의 옷을 입히는 것을 다들 꺼려하자 사도세자의 후궁이 사도세자의 옷을 입히다가 사도세자에게 맞아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가 정신병으로 궁궐 내에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100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도세자, 이를 보다 못해서 사도세자의 생모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목숨을 거두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 사도세자의 비행을 누군가 영조에게 모두 고변을 했던 거죠. 결국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귀주를 가져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습니다. 사도세자는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모화변이라고 하죠. 아들이 죽고 그 슬픔에 영조는 아들에게 생각할 사, 슬퍼할 도라는 사도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거두고 싶을까요? 영조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인사보다 국가를 위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사도세자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강아지들이 아빠 개를 향해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을 바라보는 아빠 개의 눈빛이 어떤가요?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빠 개와 강아지들의 모습이 영조의 사랑을 기대했던 사도세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중국에는 맹자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맹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하라고 가르친다.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노여움이 따른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부자 간의 정리가 상하게 된다. 영조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자신을 다그치고 더 다그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이댄 잣대를 아들에게 똑같이 들이댔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같지는 않잖아요. 영조는 자신과 다른 사도세자를 이해할 수 없었고 사도세자 역시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부자 간의 간격이 돌이킬 수 없는 이모화변을 낳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들의 컴플렉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영조의 컴플렉스를 보면서 정조도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조의 컴플렉스 때문에 사도세자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 사도세자의 비극으로부터 정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정조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정조의 아버지는 모두가 알다시피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죄인으로 기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조에게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가 컴플렉스일 수밖에 없죠. 영조는 그런 정조를 자신이 먼저 죽은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버리고 효장세자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조는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렇게 발표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의 핸디캡이자 정조의 컴플렉스를 정조는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컴플렉스는 누구나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렇지 않았죠. 정조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당당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정조의 컴플렉스는 더 이상 정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일까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재 때문에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11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일까요? 정조는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 놀라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개혁의 핵심 기구로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 규장각에 과거를 볼 수 없는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책임을 지도록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을 한글로 적게 하여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목에 칼을 차고 있지 않도록 그리고 감옥의 환경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감옥은 죄인들이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곳이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수원 화성을 축조해서 자신의 개혁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원래 조선의 백성들은 궁궐을 짓는다든지 성곽을 축조할 때는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일당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다친 백성이 있으면 입원을 시켜주고 일당의 반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죠. 수원화성이 축조되는 기간 동안 더운 여름철도 있었고 추운 겨울철도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철과 아주 추운 겨울철에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었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 백성들에게 칙서단이라는 영양제를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추울 때에는 털모자를 지급해 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털모자는 3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만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감동이죠. 그 때문일까요?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수원화성을 만드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런 정조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백성들 때문인지 수원화성은 2년 10개월 만에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정조의 마음은 노비들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공노비뿐만 아니라 사노비까지 혁파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가 정조였습니다. 공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사노비는 개인의 소유잖아요. 그 사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던 중 안타깝게도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세계에서 최초로 노비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참배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원화성을 드나들었는데요. 왕이 행차를 할 때마다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오겠죠.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엎드리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즐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정조는 백성들에게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엎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정조는 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내 백성들이 야위지 않았는지, 얼굴의 표정은 밝은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고자 했고요. 간혹 왕들이 행차를 할 때 혹은 높은 고관 대작들이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을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왜요? 왕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끔 백성들 중에 왕의 행차를 막고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조는 누구든지 억울함이 있으면 말하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정조의 행차 중에 꽹과리를 칩니다.
그러면 정조가 행차를 멈추고 그 백성을 불러다가 그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의 전후 관계를 다 살피게 해서 그 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백성을 위한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어린 시절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차별받는 백성들, 소외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그렇기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조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자신의 콤플렉스를 당당히 드러내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까지 함께 보듬는 멋진 군주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산군, 선조, 광해군, 인조 그리고 영조와 정조의 콤플렉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콤플렉스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점으로 흥하고 장점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콤플렉스를 당당히 드러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정조를 통해 콤플렉스를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